오늘 영상에서는 라방으로도 전해드렸던 일론의 테슬라 추가 매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테슬라의 단기 주가는 흔들리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튼튼함을 보여주는 10월 기가 상하이 판매 CPCA 자료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충돌 영상을 살펴보며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역량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나스닥 대비 12% 이상의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일론의 주식 매도에 의해 생겼다는 것이 이번 공시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명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고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일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일론의 매도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투자자분들도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투자자이기에 아무리 단기 주가라지만 주가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정적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말 상상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많이 보기에 이를 통해 생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투자의 영역에서는 감정과 투자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단기 주가가 바뀌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감정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정을 배제하고 이번 일론의 주식 매도를 과거 알려진 정보와 분석들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론이 주식 매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가장 최근 트윗입니다. 소우여님께서 일론에게 주식 매도가 끝이 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8월 9일 하였고, 이 트윗에 일론이 직접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만약 트위터 인수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분 투자자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긴급 매도를 피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몇몇 분들이 이 답변을 바탕으로 일론이 미래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해석은 문장 내용 및 상황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야 가능한 해석입니다. 당시 질문이 나온 배경이 일론의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 내역이 공시로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이 매도가 계속될지 끝이 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앞부분의 대답인 yes는 평생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맥락을 통해서도, 뒤에 나온 일론의 긴급 매도 발언을 통해서도,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혀졌던 트위터의 인수 대금과 일론의 펀딩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론의 트위터 인수 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10월 영상 일부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일론이 트위터 자금 인수를 마련하기 위한 초기 방안 그대로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부족한 자금은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서 추가로 마련해야 되고, 그 규모가 약 5빌리언 달러로 추산되었음을 10월 4일 방송을 통해서 정리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 딜이 원래 계획 그대로 진행된다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현금을 일론이 마련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공개 정보였으며, 최종 트위터 인수 딜이 원래 계획 그대로인 주당 인수가 54달러 20센트에 진행된다는 사실 역시 공개 정보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 일론의 추가 지분 투자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 이 내용에서 정확히 얼마의 추가 지분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기에 추가 지분 투자자 확보 상황과 기존 지분 투자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 최상의 상황에서는 추가 현금 확보 없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50억 달러 내외의 현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론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도 추가 매도 공지가 나오지 않았기에 공개 정보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상의 시나리오인 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지분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것인가라는 추측이 나왔던 것이며, 오늘 확인된 일론의 매도 공시를 통해 일부 추가 지분 투자자가 확보되었을 수는 있지만 부족분은 브릿지론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였고, 오늘 확인된 테슬라 매도를 통해 브릿지론을 처리한 것일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트위터 인수 대금을 위한 테슬라 주식 매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추가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 위 두 가지 가능성이 과연 미래의 테슬라 주가 혹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매도가 트위터 인수 딜에 사용된 브릿지론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최소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오버행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매도가 미래를 대비한 추가 현금 확보이고 트위터 인수는 추가 지분 투자자 확보로 끝을 본 것이었다면 인수 관련 오버행과 함께 트위터 실적과 관련된 오버행마저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테슬라라는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으며 단기 주가를 기준으로 봐도 과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미래 오버행을 제거했거나 정도를 낮춘 이벤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누가 팔아서 주가 떨어져서 열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사실 극소수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극소수가 항상 목소리가 크기에 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일론이 매도하지 않았는데 지수 대비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과 일론의 매도로 인해 하락한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시나리오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이번 일론 매도가 미래 오버행을 줄이는지 쉽게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테슬라의 현재 그리고 미래 기업 실적인 펀더멘탈과 단기 주식 수급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일론처럼 엄청난 퍼센트의 자사 지분을 가진 CEO가 지분이 극도로 낮아져서 회사 가치에 신경을 덜 쓰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8일 주식을 매도한 뒤 일론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총수는 4억 4,56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스탁 옵션까지 고려하면 이번 매도량은 전체 일론이 가진 테슬라 주식과 옵션의 3%가 되지 않으며 매도 후에도 여전히 메가캡 CEO 중 가장 높은 자사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 주가 1달러가 떨어지든 오르든 가장 크게 잃고 버는 사람이 일론이기에 자사 주식 보유 비율 기준으로 CEO로서 회사 가치를 키울 인센티브가 모든 메가캡 중 가장 크기에 이번 매도로 테슬라의 미래 펀더멘털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 펀더멘털이 아닌 단기 주가와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장기 투자에 펀더멘털과 무관한 단기 주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지나고 보면 그땐 그랬지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그 당시는 분명 심적인 압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론의 매도와 관련된 미래 단기 주가 영향은 일론이 추가로 매도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앞서 정리했던 트위터 인수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 정보가 아닌 부분이 최종 딜에서 펀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에 따라 추가 매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만약 추가 매도가 일어난다면 그 규모는 최대 15억 달러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분 투자자 학대를 통해 인수딜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매도로 처리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가장 확실한 건 과거 일론이 트윗으로 밝힌 것과 같은 이번 매도가 끝이 났다는 답변인데 아직까지 그런 답변을 일론이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이번 매도를 통해 단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일론은 10월 13일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한 트윗을 올렸으며 10월 19일 진행된 3분기 어닝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년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경우 당연히 수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 일론이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주가 부양 후 매도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번 매도와 조금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추가 매도로 필요한 현금을 자사주 매입 전 모두 확보하게 될 경우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론의 주식 매도는 항상 많은 관심을 받고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에 조금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기 주가를 결정하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0월 기가상하이 CPCA 자료를 보면 과거 여러 번 비판했던 수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질이들이 얼마나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며 어이가 없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가상하이의 10월 판매량은 총 71,704대로 모델별로는 모3가 3216대, 모5가 41,488대이며 판매 국가를 기준으로는 중국 내 판매가 17,200대, 수출이 54,504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월별 판매 데이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CPCA 데이터를 통해 제가 직접 확인이 가능했던 중국 월 판매량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라색의 데이터는 100단위 이하 인도량이 생략된 경우 및 수출 모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근사값을 계산하여 넣은 수치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판매량 추이를 보게 되면 아주 또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 안에서 각 월별 판매량이 분기 첫 번째 월이 가장 낮고 마지막 월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2022년 2분기는 상하이 봉쇄로 인한 예외적인 이벤트,
3분기 첫 번째, 두 번째 달은 설비 업그레이드로 인한 일부 생산 중단이라는 예외 이벤트가 있었던 분기입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말한 분기 내 각 월별 패턴은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의 경우 분기 첫 번째 월임에도 불구하고 7만 1천 대가 넘는 판매가 이루어지며 분기 첫 번째 월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10월의 일일 평균 판매량은 2,313대로 과거 가장 높았던 분기 기준 일일 평균 판매량인 2,047대와 비교시 12%가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분기 내 두 번째와 세 번째 월인 11월과 12월에 판매량이 더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에 이번 4분기 기가 상하이 판매는 과거 최고 분기 판매량 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30% 이상까지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월 판매 호조가 확인이 되어 이 30% 수치를 달성하게 될 경우 4분기 기가 상하이 인도량은 24만 4천여 대가 되며 이 수치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해계 연도인 12월 달에 중국 내 판매 밀어내기, 즉 수출 물량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끔 테슬라의 인도량의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질이가 있는데 테슬라는 2021년 2분기 어닝 자료 이후부터 꾸준하게 중국을 주요 수출 허브로 활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수출을 통한 판매가 더 높은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은 전 세계이며 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주는 곳에 판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1년 6개월 전부터 밝힌 전략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모질이들은 이런 내용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실제 중국 내 판매량조차도 더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나 그냥 무시하면 되는 노이즈입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테슬라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돌 테스트 영상입니다. 이 영상 설명에 테슬라는 프로토타입의 실제 충돌 테스트를 하기 전에 벌써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백 번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두 번째 AI 데이의 내용이 떠올랐는데 관련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데이에서 테슬라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실제 충돌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위에 시뮬레이션을 덮어 실제와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비판점이 시뮬레이션이 현실의 다양한 복잡성을 모두 포함하지 않기에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현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조정하여 최대한 그 간극을 줄였고 이것이 가능한 게 소프트웨어 역량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오토파일럿과 FSD도 대단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해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안전도 개선과 실제 프로토타입의 안전성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 차이는 당연히 자율주행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카르트님께서 올려주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GV80의 보조 자율주행을 비교한 영상이며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 영상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급커브가 요구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비교해 주셨고 테슬라는 미래 자율주행의 핵심인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음에도 아주 부드럽게 급커브를 처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기가 줄이잖아. 이게 지금 굉장히 커브길이 굉장히 심한 커브길이에요 이게. 근데 자기가 줄이는 거예요. 지금 줄여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현대차 이따가 해보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을 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어이. 감사합니다.